미친놈의 지랄 발광이었어요. 12월 3일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도 참고자료. 김용현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자에 내란 정당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일 때 요 문서가 늦은 오후에 긴급하게 등장했어요. 4시를 살짝 넘은 시각에 이 내용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실제 기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요 공범들 수사 현황과 피고인들에 대한 내용을 9장짜리 문서에 담아놨습니다. 물론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써놨어요. 제제님 감사드리고요. 마이홈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후원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리코님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대통령병 걸려서 예 감사드립니다. 보스형님 TV님 기자에 오신 레아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여러분들 속보 남겨주시고요. 유비큐님 감사합니다. 효리맘님도 인턴 기자에 오신 거 환영드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부터 대통령은 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김봉식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은 10시 47분경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 금지, 11시 6분경 국회의원, 출입증 소지자만 일시 출입 허용하였다. 대통령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박안수를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고령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도 전부 다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지만 이런 위법적인 포고령을 실행하라고 경찰과 계엄군에게 알려준 지시한 윤석열이도 미친놈인 거죠. 조지호 김봉식은 11시 37분경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다. 조지호, 김봉식 뭡니까? 내란의 수괴의 수족이 됐죠. 여기는 아마 징역 15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에 동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라고 지시했습니다. 포고령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을 지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게 조지호, 김봉식이죠. 박안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지시했다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자, 가는 지금 경찰에게 지시를 한 거고요. 나 이제 계엄군으로 가겠습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봉쇄 또 나오죠? 이진우는 휘하 부대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이진우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면, 수방사에서는 1경비단이 정예부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 일부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거는 제가 목격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자, 이것은 뒤에 이제 이 법률적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계엄군의 폭동입니다. 계엄군의 폭동이죠.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끌어내라. 이렇게 해서라도 총을 쏴도 괜찮으니 끌어내라. 이걸 보고도 할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도 한덕수 탄핵이 반대야? 이걸 보고도 환율 타령이야? 이걸 보고도 윤석열을 체포를 안 해? 이걸 보고도 내란이 통치행위야? 이걸 보고도 윤석열이 제정신이야? 미친놈이지? 이거 순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국회 보좌진들도 있었고 출입 기자들도 있었어요.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있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총을 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검찰의 참고자료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 버거보살, 계엄보살, 노상원 그리고 이 허둥지둥 됐었을 것 같은 계엄군의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코미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실감이 없다 그만큼. 이 시나리오가 계엄은 치밀하게 준비가 된 것도 맞지만 실행 단계에서 무너진 것이 사실이니 허술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그 허술함도 아슬아슬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민주주의가 아슬아슬하다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당시 상황에서 억화심정에 방아쇠 한 번만 당겼잖아요? 그러면 방아쇠 한 번이 옆에 있는 계엄군에게, 그 옆에 있는 계엄군에게, 그 옆에 있는 계엄군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포라는 건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한 번 담기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내동하면서 우수수수수 떨어진다고 그러고 탄피가 우수수수수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정말 유혈사태인 겁니다. 이걸 지시한 자가 누구?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라는 하는 이 발포 명령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테러를 지시했다 어쨌다 이제 이런 설들이 있죠. 그리고 12.12 쿠데타 이후에 5.18 진압 과정에 전두환의 발포 명령이라는 것도 지금 역사적인 사료로 전두환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한 대목은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죠. 저는 발포 명령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에 무게를 두지만 전두환의 발포 명령의 가능성을 넘은 이건 윤석열이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발포 명령을 한 게 입증된 거예요. 악마와 사탄이 뒷머리를 극적이겠다 이 새끼들아. 자, 더 가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시 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왜 자꾸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제를 하라고 했으면 지체 없이 윤석열이 TV에 등장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이 대목에서 놀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발포 명령을 해. 이것도 역사적인 거지만, 너무 충격적이지만, 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계엄과 3차 계엄을 아무렇지 않게 계획하고 있었다. 이 대목이 나오고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피고인은 여기서 김용현을 얘기합니다. 김용현도 이진우에게 재촉을 합니다. 빨리 쏴라, 빨리 진압해라, 빨리 때려 부셔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진우는 조땡땡 1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 라고 지시하고, 국회에서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경내 또는 인근에서 대기했다. 자, 이제 특전사로 가겠습니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곽종근은 무장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한다. 대통령은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라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자, 요거는 이제 국회 내부에 뿌락치가 있는 겁니다. 내란의 힘에 누군가가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서 윤석열에게 알려줬다. 이거는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죠.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도와 불법과 합법으로 가득 찬 내란을 동조했다. 이거는 뭐 원내대표의 가능성,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원내 지도부의 가능성, 여러 가능성들이 나오지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란은 진압의 대상입니다.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자, 요게 윤석열의 또 주요 언급입니다.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친놈이죠. 자, 피고인도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윤석열이 재촉하고 김용현이 재촉하고 수방사, 특전사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에 곽종근은 707 특수임무단장 1공수 특전여단장에게, 자, 여기 또 등장하죠.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지금 현실감이 없으시죠? 저는 이거를 어제 2번, 3번을 봤는데도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자, 김땡땡 707 특수임무단장은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 이땡땡 1공수 특전여단장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함. 여기 실행한 임무단장, 여단장,
곽종근 모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징역 10년이 뭐야? 여기도 한 15년은 받을 것 같은데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빼먹을 뻔했네요. 세 번째 페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보시면 피고인은 여인영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땡땡 진아송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코리아, 저도 코리아 사랑해요. 피고인은 여인영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장원이죠.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여 명. 그리고 국군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인영은 조지호에게 선관위 세 곳에 여기 이제 계엄군 진입 사실을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여 명 지원, 체포 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박땡땡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인영은 김땡땡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 경찰 측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 김땡땡은 구땡땡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경찰과 호송차와 조사본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등 14명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 이것이 각 조직별로, 각 기관별로 지휘 체계에 따라서 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사령관에서 여단장에서 그 밑으로 부장, 국장 단위, 과장 단위로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지시가 아주 디테일하고요. 이게 다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겁니다. 구땡땡은 김땡땡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을 확인하고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하고 이땡땡과 통화하여 경창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함. 다로 가겠습니다. 이제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 인사 체포 가담. 여기 이제 인물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쭉쭉 넘어갈게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조지호 그리고 우종수에게 보고를 했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통해서 방첩사의 요청도 전달하고 군과 경이 협력해서 주요 인사 체포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104명 명단 작성 지시 여기까지 이제 넘어왔고요. 이땡땡과 박땡땡에게 비완맘님 감사합니다. 내란숙의 사형 이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며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완맘님.
방첩사를 지원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구땡땡에게 전달을 하고 구땡땡은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국회 수소충전소, 그 국회 정문에 오른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때도 거기 시민분들이 많이 맡고 계셨어요. 국회 충전소에 위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50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위 충전소로 보내어 경찰과 합류하도록 함. 김땡땡은 정땡땡, 박땡땡,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본부장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 및 보고하고 정땡땡은 수사관 10명을 구성하고 국회로 출동하여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하고 검정색 복장에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제가 이 사람들을 직접 길바닥에서 봤어요.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 새까만 복장 입었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걸 직접 봤다니까? 이 땡땡 등 10명은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며 구땡땡은 이 땡땡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에게 일단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던 지시를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 50명, 군사경찰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함. 경찰과 방첩사 쪽에 이제 협조를 지금 대목을 봤고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 대상자 선정과 전파, 라목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영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여기가 이제 중요 대목인데요. 요게 이제 12시 반이 넘은 그런 시각일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그 시기와 시각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김용현이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아까 죄다 14명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주요 인사 체포를 일단 포기하고 주요 인사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부터 잡으라고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하니까 이거를 지시를 합니다.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여인영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방첩사 수사단장이 12시 40분경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여 구금시설로 이동을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단톡방이 아예 요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별표, 포승줄 및 수갑 이용. 문자 확인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확인까지 거듭하죠.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하니까 우원식을 잡아라, 이재명을 잡아라, 한동훈을 잡아라, 일단 먼저 생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톡에서 주요한 부분은 여기 어제 오마이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여기 안보실장님 초대가 보이시죠? 이 안보실장은 여기에서 아마 신원식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붕짜자 붕짝 신원식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김용현과 다퉜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누가 자가 발전을 한 것이냐? 붕짜자 붕짝 신원식은
이번 사태에서 미리 발을 좀 빼고 싶어서 SBS 쪽에 단독을 준 것으로 저는 유추하고 있죠. 신원식도 해당 사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카톡방에 초대가 됐다. 신원식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카톡방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반복해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가비용.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소, 집결지가 여기 나와요. 국회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이제 당산 방향 쪽에 있는 국회 정문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장소거든요. 이쪽으로 국회 경비대 옆으로 바로 모인다. 아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대로죠. 현재 국회 충전소에 경찰 50명 대기 중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팀별로 편성 후 활동 바랍니다. 이 시각이 보시면 거의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한 시간이었죠. 현장 들어가고 있는데 시위 인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CG의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사령관의 그 지시를 약자로 표현한 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카톡을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아마도 검찰에서도 이렇게 해놨겠죠. 네, 카카오톡 참고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선관위. 선관위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은 여인영, 문상호, 피고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은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에게 선관위의 장악,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하고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여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2024년 11월경 김땡땡 정땡땡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노상원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현직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죠. 노상원입니다. 이 사람은 현직이 아니에요. 민간인입니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너 사형. 문상호와 노상원은 12월 1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땡땡, 정땡땡을 만나 여기 이제 대령들이겠죠.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실로 가면 된다라고 지시하고 요원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 문상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임을 언급. 문상호는 12월 3일 고땡땡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한 개 팀 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 대령들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 팀으로 꾸려 8시까지 땡땡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고 지시. 계엄 사태 선포 이전에 선관위를 장악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거죠. 노상원은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기갑여단장, 93회겠죠, 93회, 구땡땡, 방땡땡,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TF팀장, 그리고 김용군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땡땡 장군이 단장, 방땡땡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선관위 관련된 모의를 롯데리아 모의에 누가 있었고 어떤 내용을 다뤘고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의 지시로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문상호는 비상계엄 전 고땡땡에게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하고 고땡땡이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 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한 후 정땡땡은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를 이용하라.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 이제 요 대목에 나와 있는 별첨.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케이블 타이 같은 거 활용하라고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요것도 사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증거로서 찍어둔 겁니다. 요게 이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들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냐고. 선관위에 급습을 해서 안대, 포승줄, 송곳, 니법, 벤치, 케이블 타이, 야구 배트, 망치. 에? 니들이 사람이냐? 부정선거에 미쳐가지고 다 집단으로 미쳐있죠? 요거는 중요한 대목이니까 요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법률적인 해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그래서 김용현은 구속 기소가 돼야 되는 이제 명분이죠. 행위를 봤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96년도 판례인데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첫 번째, 행위자들의 행위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행위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국헌 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준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될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자, 그래서 검찰도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김용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도 함께 내란의 수괴로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등의 행위,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다.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다. 우리가 2월 3일에 눈으로 본 걸 그저 문서화 시켰을 뿐이에요. 다시 다 기억을 해봐도 영상이 증거고요. 보도가 다 증거예요. 아무튼 이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듣는 이 감정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한남동 관저를 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게 하고 나와도 지금 윤석열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영장도 그냥 쓰겠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다.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시도했다. 잠시만요. 그리고 선관위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딴 데 보시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다는 건 비상계엄은 입법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겁니다. 독재를 꿈꾼 거예요. 독재를. 입법 독재까지 계획을 하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응?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기구를 창설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꿈꿨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윤석열 이 새끼의 모델이 전두환 그 이상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응? 포고령으로 헌법상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가 무력화되면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제2의 유신이자 이거는 독재의 선언이에요. 독재 선언이라고요. 별도의 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라는 그 의도를 확인한 것만으로 윤석열은 사형입니다. 무기 또는 사형밖에 없지만 이거는 그냥 독재를 꿈꾼 거거든?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민주공화정을 짓밟는 거예요. 반란입니다. 반란. 광주 학살이나 5.18 쿠데타를 꿈꾼 건 아닌가 전 싶고요. 그래서 윤석열을 포함한 군대, 경찰, 국무총리, 법무행안, 민정수석,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란 세력이라고 한 뭉텅이로 그 종합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요. 다음 정부든 특검이든 간에 출범해가지고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뿌리부터 다 뽑아내잖아요. 저는 정말 수만 명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수만 명. 적어도 일단 국회에 투입된 군경 병력이 5천 명인데, 그리고 이걸 지시한 수뇌부들 포함, 군 수뇌부, 경 수뇌부, 게다가 검찰은 상관이 없을까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만 검찰 쪽도 개입한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 경, 검, 국정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 내란의 한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한 역사를 재발 방지를 하려면 저는 윤석열,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형이고요. 사형장의 이슬도 아깝지만 전두환이 이건 패배한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놨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괴물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두 번 다시는 상상하기 어렵게끔 과거로 왕정국가나 조선 우리 왕정국가 시대를 따지면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고 가담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싹싹 빌고 정말 이 이마를 아스팔트 바닥에 찧어가며 피를 철철 내게 해도 성치 않아요.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벌이면 군형법은 반란은 사형밖에 없어요. 군형법으로 가면. 이거는 제가 인권연대 회원이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형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수십 년 뒤에 또 이런 짓거리를 벌일 겁니다. 이거를 모델 삼아서 또 이런 짓거리를 벌인다니까요? 사형이에요. 전두환, 노태우를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와 전두환을 사면해줬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윤석열, 군경 수뇌부, 내각, 이 비상계엄을 알면서도 동조한 인간들 모두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됩니다. 진압의 대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에?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함. 피고인, 즉 김용현의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녹음 파일을 발췌해봅니다. 우리 군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범 새끼가 말은 혓바닥이 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 포함의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너희 새끼들 다 사형. 군 형법상 반란은 모조리 다 사형. 사형의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총살이라고.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니들 그렇게 법 좋아하잖아. 법치주의 좋아하잖아. 헌법 사랑한다며. 법치주의가 근간이라며. 법대로 해야지. 그럼 사형. 현자의 돌림. 박정희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틀어짐.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그 이상 그 버금가는 인간이에요. 윤석열은. 자,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 과천, 수원, 관악구, 서대문구 일대에 평온을 해야 한다. 폭동이죠. 내란이라고 규정하면 내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등신들이 국민의힘에 있고요. 폭동이라고 얘기하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도 폭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등신들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국민의힘 뽑아주면 이제 내란 선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과 가족들이 나 그래도 국민의힘 뽑을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에요. 억울하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지?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윤석열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인위적으로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내란 지연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내란 선동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이 사과를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데요.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보면 그저 내란의 DNA가 그리운 내란의 향수에 젖어있는 전두환의 후예들답습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능가한
내란과 폭동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을 선출하고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내란의 공범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다름을 요구하지 마. 내란 정당에게 투표하는 건 틀린 거야. 잘못된 행위라고요. 잘못된 행위라고요.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투표는 자유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언제든 반론 받겠습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폭동에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폭동을 개시했다.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통제,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 통제, 국회의원 끌어내려 시도, 피고인은 여인형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여인형은 방첩사를 통해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장악,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출동, 문상호는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세 번째로 가면은요, 이 참고사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해서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2024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던 시기나 안보실장이 교체됐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뭔가 이상했잖아요.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 이거부터가 좀 이상했어요. 예. 이거부터가 이상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 등 주요 발언 관련자들의 발언 내지 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피고인 신땡땡 조땡땡 여인형 시국이 걱정된다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 윤석열 머릿속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거예요. 2024년 5월에서 6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 나라를 죄다 망가뜨려 놓고 문제를 밖에서 찾고 있었죠. 지가 문제인데 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건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응?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20몇 차례의 탄핵을 거듭했다 하더라도 국회 절차를 통해 헌법 질서 안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20몇 차례의 법안 거부권, 제의 요구권마저도 저는 무도하고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법률적인 테두리와 헌정질서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국민들이 각각의 기관과 각각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 행위와 대통령의 행위는
싫지만 존중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인데 그것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불법 계엄을 획책했던 겁니다. 누가? 미친놈이.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어디 갔어?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게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 세력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또 10월 1일에 얘기를 하고요. 11월 9일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의 언급을 워딩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된다. 11월 24일 점점 이 워딩이 세지는 걸 보니까 막 경노한 거야. 술 먹고 경노하고 뇌가 알코올에 절어가지고 아마 경노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 2024년 11월 24일 즈음이면 지난달이에요. 불과 지난달인데 지난달에 이런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지도가 역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죠? 그리고 2024년 11월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이가 작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나오고요. 11월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 여인영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라고 발언. 이때 이미 부정선거에 과거부터 부정선거에 미쳐 있었겠지만 이 부정선거를 또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군요. 11월 30일 윤석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죠? 극우 유튜브에서는 계엄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이 즈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뭐냐고 김용현에게 묻고요. 김용현,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수방사 3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합니다. 마지막, 윤석열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 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이 그래도 윤석열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구나. 야간에 우리 국민들 보행의 자유는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요 대목을 보고 그래도 윤석열이가 마음이 따뜻하군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있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만요.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보니까 좀 가관이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자. 자기가 생각해도 막 총 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제압하고 막 별도의 입법 기구 국보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는데 독재를 할 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야간에 통행금지하는 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했나 보지? 에? 아니면 김건희가 심야에 편의점도 가야 되고 새벽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김건희가 편의점에 가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삭제하게 만들었나? 이게 뭐 대단히 대통령으로서 어마어마한 하회와 같은 그런 조치인가 보죠? 극우들은 이거 가지고 신났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마지막 12월 2일 윤석열, 김용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완성, 그리고 윤석열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승인 이렇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검찰의 김용현 구속 기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표는 얼마나 많은 이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비상계엄을 동조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경 출동 인원들을 보시죠. 약 4,749명입니다. 미쳐버리겠다. 이 카톡은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이고 이 사진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동안 검찰이 발표한 피고인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내란 속의 윤석열의 행위들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임을 저도 명시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는 검찰의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믿지는 않지만 일일이 다 믿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주로 기존에 있는 극우 세력과 내란 세력과 준내란 세력이 조국과 이재명이 검찰로부터 기소당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흘리는 내용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에 넘어가기 이전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맹신하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자주 유죄 확정 지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러링 해줄 뿐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천금 같은 팩트라고 여겨왔던 내란의 힘과 준내란 세력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에게 고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조작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라고 판단하며 지금 어제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고 폄하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지금 보수 카톡방에서 달려있냐. 아니 니들이 그렇게 천금같이 여겼던 검찰의 보도자료와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판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범죄자다, 조국 범죄자다, 유죄다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니네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해줄 뿐이야. 근데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보수 카톡방 내부에서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 등신들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자, 받은 글이라고 하면서 요걸 돌리고 있어요. 검찰 공소장에 검찰의 주장이고 소설이라면서, 자, 검찰 내 한동훈 사단 민주당과 가짜뉴스 공조로 본격적인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했다. 죄송한데 이 등신들은 과거에 검찰이 얘기한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라면서 이재명과 조국과 야당 주요 인사와 재판에 가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수 언론이 받았으면 그 열심히 돌려가면서 이 사람은 유죄다, 파렴치범이다, 범죄자다라고 얘기했던 게 당신들 아닌가? 내가 당신들이 했던 그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나 자료들을 읽어드렸습니다. 검찰도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단서를 달고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 현실 부정하는 거야. 과거에 자신들이 어떠했는지 일단 잊어버렸고요. 첫 번째, 과거의 극우와 지금의 극우는 다르다. 첫 번째, 과거의 국힘과 지금의 국힘은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죠. 아마 국힘은 극우 유튜브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진우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등의 검찰 공소장 내용은 100% 허위 사실이며 한동훈 사단의 윤석열 죽이기로 파악했다. 야, 니네들이 검찰 최고, 검찰 만세를 외쳤던 조직 아니야? 검찰 최고, 검찰 만세를 외친 쪽은 누구였더라? 아주 천금 같고 추상같이 여겼던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이 극우 좀비들은 또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조작됐다. 믿지 않아. 이젠 사실을 얘기해주고 법률적 근거를 얘기를 해줘. 안 믿어. 자, 이에 김용현 국방장관 측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발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첫 번째,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 포함해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다. 아니, 난 픽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검찰의 공소장이 픽션이라고 생각해요.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그 가미가 있을 수 있지. 내가 늘 주장했잖아요. 재판에 가서 다퉈야 진실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조국, 이재명, 정경심,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찰이 공소하면 추상같이 여겼던 게 당신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신들이 추상같이 여기는 검찰의 자료를 읽어주면 왜 이제는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가? IQ가 붕어인가?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 이제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 건데? 조중동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검찰 공소장 가지고 사실로 규정해가지고 피고인을 매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조중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발포 명령을 했다. 온갖 사실관계들을 제가 다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안 믿을 거야? 왜 오늘 조간에 대서특필 좀 해보지 그랬어? 왜 안 해요? 왜 대서특필 안 해? 니들은 검찰에서 나오면은 그게 무슨 팔만대장경 마냥 아주 추상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젠 사실이 아니래. 자, 두 번째, 공소장 유출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인데 그에 더해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 야, 이거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할 때 니네들이 뭐라 그랬니? 아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하면 안 되지.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지.
여론몰이 겁박해가지고 사법부에게 편견을 주면 안 되지. 수십 년 내내 검찰의 이런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쳐먹었잖아.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 아니야. 재판 열리기 전부터 뭐라고 했어요? 파렴치범이라며.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파렴치범으로 인식하게 만든 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선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유출 자체가 범죄야? 그럼 왜 그 범죄의 편에 섰어? 과거에는. 아니, 제 말이 틀린가요? 내 말이 틀린가? 내가 늘 강조했잖아. 검찰은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줬냐? 니네들이 좋아하니까 해줬지. 니네들이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만세를 부르잖아요. 재판에 넘어가기 직전에 뭐 검찰에서 뭐만 나오면 막 아주 신났잖아. 부안해동 하잖아. 근데 왜 오늘은 안 해? 데일리안, 뉴데일리, 조선중앙동아, 여타 일간지에서 왜 분기탱천 안 하냐고. 발포 명령 나왔잖아. 헤드라인 바꿔. 헌정사 이래 최초로 대통령의 발포 명령 이런 거 왜 안 싣냐고. 왜 안 실어요? YTN 연합뉴스TV 종편 듣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발포 명령? 이래도 아직까지 윤석열이라는 미친놈에게 대통령이란 직함을 붙여줘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란 직함을 붙여줘? 발포 명령을 했는데?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그거 받아 써가지고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피고인을 유죄 확정 짓는 걸 언론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해? 이재명 때려잡듯이 해야지. 이재명이 발포 명령 내렸어?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신문 지면에 싣듯이 똑같이 실어보지 왜? 왜 안 해? 왜 윤석열 발포 명령이라고 안 써줘? 나 같으면 아주 일면을 다 털겠다 이걸로. 검찰의 이 자료로 털겠다고.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을 털겠다. 차고 넘치겠다. 왜 안 해? 그러니까 언론도 공범이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준내란 세력들아. 비겁한 새끼들. 마지막 세 번째,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 야,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렸던 사람들이 누구야? 니들 아니니? 니들하고 언론이 그동안 헤쳐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규탄하고 즉시 고소해?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런 언론들이나 이런 극우 세력들에게 부안해동하면서 이재명, 조국, 뭐 그래 조국 이미 감옥 갔으니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자, 잘못한 게 나왔는데 왜 똑같은 무게로 안 다뤄줘요? 왜 안 다뤄줘? 자, 첫 번째 그 문제의식을 가집시다. 왜 안 다뤄주는 거야?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안 다뤄주는데? 나는 오늘 조간이 이 기사로 도배가 되어야 됐었다고 봐요. 그리고 사설은 뭐냐? 더 이상 내란범 윤석열을 가만둘 수 없다. 즉각 체포해라. 나는 모든 신문이 모든 사설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안 하잖아. 왜 같은 무게로 안 해요? 발포 명령이 나왔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과 윤석열의 발포 명령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어떤 게 더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내란죄야? 뭘까? 게이트키핑이 안 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몰라? 싹 다 공범입니다. 준내란 세력이 별게 아니에요.
내란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내란을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다 준내란 세력입니다. 조선일보 잘 들어. 조선일보 잘 들으라고. 조선 얘기 나왔으니까 환율 드립 좀 얘기해 줄까요? 자, 봅시다. 열받았으니까 일단 다 털고 갑시다. 자, 이거는 미디어스의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가지고 언급했던 내용인데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선중앙동합 비겁한 새끼들이, 자, 이거 봅시다. 자, 주요 보수 언론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달러 환율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요? 에이, 불편해 죽겠네. 달러 환율이, 아이고, 소바니님, 고구마 먹은 속이 내려가셨다고.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와 주요 보수 언론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정부가 만들어 놓은 1,400원 고환율을 별 문제 없다라는 듯이 중계했던 조선일보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 한덕수 대행 탄핵 반대 논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선 모양새다.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이라는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제거는 뒷전이다. 자, 권영세 기자들과 만나 뭐라고 짓거렸냐? 제2의 외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미 왔거든, 이 새끼야. 권영세 내정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거의 1,500원도 넘을 것이라고 본다. 야,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는 순항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네요. 권영세 내정자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라 가능성이 없다.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걷어들이고 있다. 걷어들여야 한다. 욕해도 되나요? 권영세 씨? 정말 자빠졌네. 자, 권영세가 어디에서 따온 거냐? 조선일보 최근 보도와 내용이 유사하다. 한미 한중 외교 재개 자리 잡아가는 한 대행 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며 한덕수 탄핵된 환율 1,500원 넘을 수도. 점치냐? 점치냐고. 외환 당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를 지금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알아요? 내년 봄쯤 되면 우리 못 견뎌요. 원래 다 예정돼 있는 수순이에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근데 여기서 민주당 탓을 한다? 한덕수 탄핵 탓을 한다?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손이 다 떨렸어요. 어제 이걸 보고. 이거를 뭐 대단히 이걸 중립적이라고 이걸 받아 써주고 있는 언론도 다 쓰레기들이지. 봅시다. 조선일보의 과거를 보자. 조선일보의 원달러 환율 보도 논조는 정권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왔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3개월 만에 1,160원 돌파. 환율도 심상치 않다. 2019년 4월 26일. 얼마? 1,160원일 때. 1,200원 턱 밑
고삐 풀린 환율, 정부 뭐하나, 외환시장 아우성. 지랄하네 진짜. 2019년 기사. 환율 1200원 돌파 눈앞, 당국은 느긋하다? 사설, 어느새 환율 1200원 눈앞, 경제 체력 자만하지 말아야. 2019년. 사람입니까? 사람이냐고. 조선일보가 언론입니까? 이 정도면 나라 망하자는 얘기지. 문재인 정부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기우제를 지내요 아주 그냥. 1200원만 아주 나와도 환율이 10원이 오르면 한전에 2900억 원 손실. 항공도 악영향. 자, 이제 윤석열 정부입니다. 2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250원 터치했다. 갑자기 기사가 중립적이 돼요. 1200원 언저리만 가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던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250원 터치했다. 이지랄.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집권기로 갑니다. 2022년 9월 28일. 고환율, 외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이던 시기에 조선일보는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지만 외환 당국은 환율이 큰 문제가 생겨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세계적인 강달러 상황이라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외환 보유액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와,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난 10월 22일 미국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봐야 하느냐? 라는 질의에 현재 1,400원은 과거 1,400원과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 질적으로 다르다. 아주 그냥 지랄 똥 방구 싸고 있죠? 그런데 권영세는 뭐라고 했다? 외환위기가 온다라고 부채질을 했다. 뭘 하면? 한덕수를 탄핵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 정치적 스탠스인 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런 스탠스로 나올 거면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에 하는 말이 온도는 유사해야 될 거 아니야. 정권에 따라 달라. 정권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되잖아. 왜 안 하는데? 여야 합의? 여야 합의 한 거잖아. 이미 한 거잖아. 왜 안 하는데? 윤석열을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 이건가요? 헌법재판의 심판을 지연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버려 두나요? 내란 세력을?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한덕수를 내버려 둡니까? 정치적 리스크를 지우지 않으면 경제적 리스크도 줄어들 리가 없다. 내란은 진압의 대상이라고요. 내란을 진압해야 경제적 불확실성을 없앨 거 아닙니까? 외교적 불확실성, 국가 안보의 불확실성,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리스크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자리를 보존해주자? 어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한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잘 들어라. 이 내란 세력들아. 자신들을 탄핵하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이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대행 탄핵 하지 말아달라? 국민을 협박하냐? 최상목 이 자식도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근데 전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죠.
제가 뭐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흥분 저런 흥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독재를 바라는 독재의 향수가 그리운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 다 미얀마로 꺼지시든가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왜 이 나라에 삽니까? 아닙니까? 왜 이 나라에 사냐고요. 자, 오른쪽, 왼쪽. 최상목은요,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나라 걱정하는 기재부 장관 코스프레. 오른쪽이 어제 있었던 국무위원들 싹 다 모아놓고 한덕수 탄핵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그리고 왼쪽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조명의 차이는 있겠으나 담화를 발표하는 최상목의 표정을 보십시오.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주변에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그래,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고 나니까 표정이 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를 도맡아 했던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좋은 명분이 있고요.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한덕수가 탄핵이 됐는데 한덕수와 굳이 같은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내란죄에 이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찌됐든 몽리를 부려야 했지만 최상목의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비상계엄이라고 그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자신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랬고,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장을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젊고 살아갈 날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 이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의 경우에는 한덕수와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차별화할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최상목이란 인간에 대해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최상목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일단 해주고 특검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스탠스를 보여주고요.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최상목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명분, 환율 안정,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덜 주기 위한 권한 대행으로서의 형식적 권한들은 어쨌든 행사하고 고도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거나 거부권 같은 그런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 대행으로서의 적극적 권한 사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검 정도, 일반 특검 정도 아마 한 번 더 지연시키는 정도이겠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이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 특검의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8일이죠. 나흘 동안 최상목이 일반 특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면 1월 1일 이후에는 특검이 그대로 공포가 될 겁니다. 그대로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특검의 경우에도 약간의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최상목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상목이 한덕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꿰차려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처럼 코스프레를 한 거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신에게 이제 권한이 생겼으니까
선택권이 생겼으니까 선택을 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다? 내란 세력, 준내란 세력, 그리고 헌법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밖에 없는 이 그룹 중에서 최상목의 자리는 늦더라도 오른쪽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택하지 않는다? 최상목은 바로 탄핵. 방법이 없죠. 예, 그 정도로만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